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선반영을 했다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아니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꺾이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막상 그날은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하나만을 바라보던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꺾이는, 저는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어요. 예, 목요일 날 한번 보면 내 말이 틀린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다. 손절을 안 하고 높은 데서 다 정리한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도 뽑을 수가 있고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이제서야 손절하고 이제서야 뭐 물렸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보다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경험이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부터 2022년 하락장을 준비했고, 지금 이 2번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집도 못 사고요. 이 투자라는 걸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반갑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네, 지금. 개장하고 지금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지는데, 엔비디아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엔비디아가 벌써 꺾일라 그러네. 나는 내일 꺾일 줄 알았더니.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만큼 충분히 주가가 반영된 거여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는 조정 영향권에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예, 선반영한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은, 그때, 호실적이 나와서, 갑자기 방송을 켜서, 지금, 뭐 이렇게 준비는 안 됐는데, 1080으로 되고 있다고? 운님, 귀여운 운님인데, 귀여운, 21살인가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저 친구. 귀엽더라고. 21살인데. 노트북 해놓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대학생인데.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느껴. 예, 이 세상이. 저런 친구들 보면은, 예, 아주 이상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고 한데, 저렇게 또 요즘 애들이라 그래가지고 막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트 공부, 이렇게 나 어릴 때처럼 이렇게 차트 공부 하더라고. 예, 21살인데. 오늘은 갑자기 켰고, 제가 방송을 아마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 텐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미국 은행에서 위기 올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몇 시간 전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S&P 피치만 움직였는데 그동안 복숭아만 움직였어. 근데 지금 S&P가 드디어 움직였어. S&P가 강등을 했어요. 미국 은행을. 이게 32 어소시에티드 뱅코프도 좀 작은 은행은 아니고 벨리내셔널 이게 순서대로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은행의 이 등급 순서대로. 그래서 32건이 3개, 100위권이야. 다 100위 안에 있는 은행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다 큰 은행이에요. 근데 강등됐다. 계속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은행들 강등 지금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근데 지금 강등이 됐고, 계속 악재는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자본 그리고 유동성으로 가는 이 시장에 있어갖고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 시장이 지금 진짜 상승장인지 가짜 상승장인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2달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다. 손절을 안 하고 높은 데서 다 정리한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도 뽑을 수가 있고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에 지금 막 이제서야 손절하고 이제서야 뭐 물렸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보다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이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경험이 내가 유튜브를 직업 삼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멤버십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금 경험했던 하락장을 준비하는 경험 있죠?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부터 2022년 하락장을 준비했고 지금 이 2번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안 하고 집도 못 사고요. 이 투자라는 걸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요. 뭐 하던 얘기 하면은 지금 21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하락장을 2달 이전에 준비를 한 이 경험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아직 몇 번 남았어요. 이런 하락장이.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지금 뭐 5, 60대 분들, 뭐 40대 후반 분들은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지금보다도 격차가 더 벌어져요. 빈부의 격차가.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만 봐도 지금이랑 얼마나 세상이 살기 편해졌어요. 살기 편해졌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살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격차가 우리네 그 자식 세대에서는 더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안 하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 30년, 뭐 4, 50년 뒤에는 뭐 돈이 계속 있을지, 뭐 그것도 나는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10대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 투자 없이는 못 살아가는 지금 살 수는 있겠지. 근데 힘들겠지, 인생이. 투자에서 재테크라는 수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번에 이 하락장 준비 경험 이거를 되짚어 보시고 곱씹어 가지고 제갈공명이 왜 그때 5월 달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하락장은 막 뭐 2차 전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장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은행 위기 뭐 유동성 위기 올 거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2021년에 이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이 반복되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돈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돈의 힘을 이용하는 게 내 돈의 힘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돈의 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돼, 맥을.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의사가 맥 짚으잖아요. 환자들. 그런 것처럼 시장의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 아까 1%인가 0.8%인가까지 올랐었는데, 어차피 오늘하고 내일은 의미 없고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적 가이던스나 모든 지금 이 시장에서 보는 그러니까 메이저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목표가를 $780까지도 잡은 데가 있어요. 어제. 지금 불과 22년 10월이면은 1년도 안 됐는데 $100, $120, 뭐 $100 수준이었는데, 이런 시가총액 1000조, 1500조 되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정도 되는 종목이 과연 6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1년 안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테마주 차트잖아, 지금. 초전도체 차트잖아요, 지금. 초전도체. 그런 의문이 들고,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돈이 더 일로 갈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금융위기 때도 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셀트리온. 한국 시장에서. 셀트리온 같은 거. 10배 올라갔어요, 10배. 금융위기 때. 그때 상장을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격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선반영을 했다는 게 제 이제 생각이고, 그래서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아니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꺾이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막상 그날은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하나만을 바라보던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같이 꺾이는, 저는 그렇게 통찰을 하고 있어요. 예. 목요일 날 한번 보면 내 말이 틀린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5시, 새벽 5시 반에 나오니까 시간에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 주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장 끝나고 나와요, 실적이. S&P 500 기업들은 장중에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장중에 실적을 못 내게끔. 왜냐면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는 내가 이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하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내가 그 주소를 넣어줄게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실시간 옵션의 이 주문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방 요소가 많은지 상방 요소가 많은지 ETF까지 다 나와. 스파이도 있고 채권 ETF까지 다 나와. 옵션 흐름이 여기 들어가면은. 근데 유료라는 거지.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유료. 여기 보면은 37달러의 2주 체험 있잖아요. 싼 편이 아니에요. 나는 대부분의 이 지금 미국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갖고 제가 쓰는 거는 거의 다 유료거든요. 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료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그런데 이 사이트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 특히 고점과 저점에서 잘 맞아. 수급 동향이.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수급 동향이에요. 돈의 힘. 숏이나 콜 비중을 보는 거야. 이걸로. 이 사이트에서. 이거 나온 지도 뭐 꽤 오래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중국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고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지난주에 나왔어야 될 게 중국 때문에 난 요번 주에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좀 수상해. 이게 좀 수상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S&P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무디스예요. 미국 신용을 강등한 거는 이제 피치인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미국 신용등급 2주 전에 강등했지. 지난주에 은행들 경고했지. 피치에서 30개의 은행들. 요번에 S&P에서 경고 없이 그냥 강등 때려버렸잖아. 이렇게 자주 나온 적이 금융위기 때밖에 없어요. 채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괜히 올라가겠어요, 이게? 중국이 파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기점에 저는 요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진짜 손절 아직까지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손절을 하세요. 지금까지 중국 위기 나오고 무슨 위기 나오고 했잖아요. 은행 강등 또 하고. 분명히 이게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등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얘네들이. 대중한테 알리는 거야. 지금. 유동성이 안 된다고 은행들이 대중한테 알리는 거라니까, 이게. 신용등급 강등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네들이 알려줄 때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느낌, 그냥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거는 평생 그냥 본인이 주식하면서 평생 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맨날 올라갈 것 같잖아, 주식이. 그래서 맨날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메일이 많이 왔어요. 어제도 메일이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구독자들한테 손절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직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활동 안 하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막 지금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옛날에 21년에 그때 구독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더라고, 다시. 메일도 보내고. 근데 하여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항상 반등할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국의 이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터졌고, 뭐가 또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거 임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절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절하시고, 한참 밑에서 기다리세요. 한참 밑에.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앞으로 2000 밑에서 아니면 2100 밑에서 그때 하시고, 2100, 2000 위에는 분명히 2100까지는 와요. 못 내려와도. 예, 재수 없으면은 1700 뭐 1800까지 가는 거고. 근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지, 그게. 메일로 질문 온 게,
코라홀딩스라고 그 개별주 중에 코라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저도 그 회사를 좀 괜찮게 봐요. 라오스의 무슨 어떤 삼성전자 개념의 회사인데 두 명인가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종목을. 근데 이게 둘 다 세 명인가? 세 명이 코라홀딩스를 물어봤지. 근데 좋게 봐요. 대신 시장 떨어지면. 지금 LB에논가 뭘로 바뀌었잖아. 코라홀딩스 그룹이. 그 회장님을 좀 존경하지, 내가. 혼자 그 라오스에 가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그거를. 그 나라에서는 코라홀딩스가 거의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수준으로 모든 거를 다 수입해서 팔고, 그리고 2차 전지주 중에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안 오르고 중소형주, 뭐 부품주건 뭐 장비주건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그걸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옛날에 원전주 중에서 내가 한전산업을 시가총액으로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줬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이게 올해 2월인가에 많이 올랐었어요. 2차 전지로. 2차 전지라 그럴까? 뭐 하여튼 전기차 관련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멤버십 때는 종목을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지금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을 얘기 못 하잖아. 유튜브가 되게 민감한. 하나는 뭐 오늘 이거 많이 올랐네. 이건 얘기. 근데 이거를 지금 사면 안 돼요. 장이 빠지면 사야지. 장이 빠지면 사야지. 예, 9월 달에. 하나는 시가총액이 한 4,500억 되고, 이것도 그 앞전에 얘기했던 거 올랐을 3월 뭐 이때 많이 올랐었어요. 내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2차 전지는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포스코하고 요 두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는 아니고. 큰 시세가 안 났으니까. 멤버십 회원들이 물어본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이야. 이거는 2차 전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장비주가 아니고. 아, 쏟았네. 쏟았네.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게 지금 저한테 맞나요? 그 쇼츠 영상이? 그 막 이상한 무슨 좀 개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던데?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게? 그 쇼츠 보면은 막 무슨 이모티콘을 넣었더라고. 쇼츠에다가. 부금을 깔아갖고 이모티콘을 넣고 막 개그 요소 비슷하게. 설득력이야, 뭐, 설득력. 제가 뭐 설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돈 날려. 이걸 알려주는 거지. 쇼츠나 뭐 이제 영상으로. 돈 날리지 마라. 힘들게 번 돈. 벌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막 질문을 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 이 공매도라는 거는 제가 오픈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제도권 생활을 좀 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뭐, 올해는 아니고, 뭐, 돌아가는 판을 좀 알긴 알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호가로 놓고 얘기를 해줄게요. 호가. 여러분들이 보는 호가랑 기관 투자자들, 즉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이런 데서 보는 호가랑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 많이 차이가 있고, 이 공매도라는 게 내 에코프로의 예를 들면 1년 전부터 에코프로의 신용 매수와 그리고 대여 계좌들이 많이 달라붙었거든요, 개인들의.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말해도 되겠다. 이 정도. 내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를 할게. 호가창이나 수급창이 걔네들은 더 빨라,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호가까지 볼 수 있잖아요, 호가를.
근데 걔네들은 거의 100호가를 100개를 볼 수 있어. 100개. 기관들은. 걔네들이라고 안 하고 그 제도권은. 그 위에 단까지, 그 아래 단까지 볼 수가 있어요. 10호가가 아니라. 쇼츠 중간에 쿵이? 너 쿵이 어떻게 알아? 운님, 쿵이 알아? 쿵이 어떻게 알아? 쿵이 영상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가 뭐야? 강아지인데, 우리 강아지 이름이 쿵인데? 아, 그거 올라갔는데, 거기 이름이 있다고? 나 제대로 못 봐서. 쿵이 영상이 좀 그래? 운님? 경제 채널인데 그런 게 올라오는 게 좀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거 있겠지. 근데 쿵이야 뭐 귀여우니까 강아지가 귀엽잖아. 그거는 뭐 그건 상관없지. 근데 나를 강아지 말고 운님 네가 더 귀여워. 네가 나 운님 나이가 어린데 애기 같더라고 아주. 21살 대학생이네. 알았어. 진지한 그런 거. 어쨌든 공매도 얘기했었지. 공매도가 호가 자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보는 호가 창이랑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여 계좌하고 이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용한 계좌들을 개수를 파악이 가능해. 액수랑 기관들이. 예를 들면 S가 들어간 은행권의 그 증권사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걸 많이 쓰지.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여 계좌도 많이 빌려주고 신용 레버리지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 대여 계좌나 신용을 해줬잖아. 그럼 그 회사에서 이 종목의 신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얼마대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다 파악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거기 그 신용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 그 타이밍까지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신용 때려가지고 130만 원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용이 2.5배까지 되잖아, 지금. 그러면, 2.5배면은 70% 아니야. 35% 정도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 돈을 못 채우면은. 근데 보통 그거를 기관에서는 한 40% 떨어지면 그들의 매수 단가에서 개인들의 신용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40% 정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반대 매매 나갈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물량 덩어리로 나온다. 이렇게. 그럼 그때 청산이 들어가겠지. 급락 투매에 공매도 청산이 들어가면 그게 차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개별주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에코프로 외에 폭락했을 때 그날 개별주들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잖아. 신용 물량 다 털린 거지. 신저가 가면서. 그게 그런 거지. 그러면서 같이 이제 환매수하는 거야. 공매도 친 거를. 근데 그 지점을 근데 그 가격권을 대충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맵팩 쓰는 거야.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맵팩 쓰는 거야. 맵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거야. 일정 부분. 그래서 그 기관들 공매도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답안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한국 시장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선진국 그 지수거든요. 근데 MSCI에 들어가면 글로벌 자금이 더 크게는 아니고 이제 유입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MSCI의 요구 조건이 한 7, 8년 전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거래소에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수급 나오잖아. 수급. 장중에도 나오죠. 이거를 없애달라는 거였어. 수급을 볼 수 없게 장중에 미국처럼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어. 근데 한국에서 이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거부한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7년 전부터 그게 계속 대두됐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메일로 질문 온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혹시 들어와 계신 분 메일로 질문한 거 내가 얘기 안 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제가 오늘 킨 거는 내일 모레나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아서 킨 거고, 그리고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디 손절하시라고 킨 거예요. 그리고 지수 말인데, 지금 2,500을 깨면은 제가 급락이라 그랬잖아요. 2,500 깨면. 그만큼 지지력이 강하고, 이 2,500짜리가, 모든 그 중기 이평선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예요. 근데 기관들은 여길 깨면은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락이라고 한 건데, 지금 이 타이밍이 나는 일본 뉴스가 나올 때 전에 영상에서 2주 전에 얘기한 영상에서 일본 뉴스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때 여길 깨면서 급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힘이 더 없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지금 반등이 나올 생각을 안 해. 에코프로가 코스닥 좀 올렸잖아요, 오늘. 한 0.8%인가? 1% 정도 올렸잖아. 지금 코스피는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2,500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내 생각엔 별로 의미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구나. 지금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일이라도 그냥 깰 수 있을 것 같고 깨면은 급락이 맞아. 기관들 손절 물량이 엄청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시고 손절이 안 하시고 내 종목은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종목이 혹시 골드? 골드예요? 주식 종목이 골드인가요? 종목이? 안 떨어질 주식이 있다는 게 참 뭔 말인지. 아직도 비 많이 오나 보네. 저거 물어보더라. 폭락을 하면은 뭐 차트 모양이 뭐 어떻게 나오냐는 건가? 뭐 이걸 물어봤었나? 폭락을 하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인가?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래 꼬리를 다는 경우는 쉽지 않겠죠?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다는 경우 뭐 이렇게 코로나 때 뭐 이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 지금 시작됐잖아. 하락장이 시작이 돼서 내려가다가 폭락하는 시점이 와. 폭락하는 시점이. 근데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헤드앤숄더 이후에 3번 내려가잖아.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2022년에 예로 들면은 이때도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파동이 좀 애매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여기서 뭐 1파 이렇게 떨어졌다고 칠게. 반등 2파 하락 3파가 이제 된 거잖아. 이거는 크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랬어. 엘리어트 파동은 난 별로 그렇게 뭐 신뢰하는 편이 아니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 엘리어트. 왜냐하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지. 2번 빠졌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 이론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2번 빠질 때도 많았는데 과거 차트를 보면. 그래서 100%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는 뭐 하나만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참고만 하는 거야. 피보나치 수열도 참고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확인할 때. 매수할 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돈의 힘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수치가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 어디까지 계산값이 나온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선을 그어놓고, 거기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를 체크하는 거야, 그냥. 그거 기준으로 잡으면 큰일 나고, 큰일 난다고. 하모닉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고. 참고하라는 거지, 참고. 역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란 게 역사야, 역사. 지난 300년 동안 주가지수의 차트를 반복된 패턴을 찾아서 그거를 이론으로 만든 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반복된 패턴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지. 반복된 패턴을 찾아서 그냥 이론으로 승화시킨 거잖아. 대부분의 주식 이 이론들이 다 그래. 역사야, 역사. 그 역사만 보지 말고 돈의 힘에 대한 버블의 유형, 전에 방송에서 방송 주제를 했지만은 400년 동안 일어난 8번의 버블의 유형을 체크해서 그 역사를 통해 우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에 영상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기술적인 아랫꼬리 같은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고, 예를 들면은 뭐 이쯤에서 뭐 요 정도에서 어디가 바닥일까 고민했겠지. 2000이 깨졌을 때. 그래서 순식간에 빠꾸 없이 1700까지 내려왔잖아. 그럼 여기가 바닥인가? 그날 막 고민들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걷다 선을 걷겠지, 이렇게. 1700에다가. 근데 이틀 만에 1430까지 내려갔잖아. 200포인트가 더 내려갔다. 300포인트가 더 내려갔다고, 이틀 만에. 이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국제유가 마이너스의 충격파. 그게 나온 거야. 국제유가가 마이너스였다고. 국제유가 선물이.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살라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 수치를 대놓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맞고 반등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게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 확인을 하는 걸로 써야 된다라는 거지. 폭락장은 철저하게 대응이야, 대응. 패턴을 찾는 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대응이야, 대응. 딱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돈의 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폭락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좀 잘 잡지. 그걸로 수익을 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폭락장에서 금융위기 때 같은 때. 아니 미리 이거를 다 예상을 했던 게 지금 하나씩 터지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미리 너무 예상을, 은행 강등도 그렇고 뭐 위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너무 많이 한 달, 2달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할 게 없어. 대응밖에. 애플이 엔비디아는 꺾인 것 같다. 엔비디아는 오늘 종가까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은 고점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호실적이 나와서 갭이 떠서 그거를 운봉으로 쫙 빼버리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호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애플이 너무 큰 급락을 해서 반등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번 폭락장에서 빠르게 올라올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떨어지는 수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떨어지는 수치가 나와야지 알아요. 떨어지는 수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기금이 PBR 1, 말은 1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PBR 0.8? 0.8부터 매수하는 것 같아. 시장이 하락하면은. PBR 1 기준에서 연기금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게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건 조정장 얘기고 천천히 조정 오는 그런 장 얘기고 뭐 PBR 0.8이 지금의 2200에서 2300이라고 치면 연기금의 방어 수준은 2000 정도가 되는 거지. 2000이요. 2000이 와야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국내 시장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정부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나마 확률이 있는 게 연기금이라고.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고, 예. 근데 2000이 깨지면은 들어오겠죠. 근데 얼만큼 깨지자마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켜본 다음에 들어오던지 꼭 그러더라고요. 과거 위기 때 보면 거기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국내 들어온 자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38% 정도, 37%? 옛날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포스코가 요번에 포스코에서 많이 이익 실현을 했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37%인가 될 거야. 외국인 돈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떨어지면 외국인이 거기서 한 5에서 8% 정도 물량을 덜어내겠죠? 그렇고 밑에서 다시 담을 텐데 외국인은 사주지 않아요. 바닥이 나온 다음에 들어와. 사주지 않아. 밑에서 떠받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세를 역행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성격이 급해서.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여기가 바닥 매수, 여기가 바닥 매수 이런 걸 좋아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국인 마인드는 내려가는 방향에 베팅하는 습관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몸속에는 그게 길들여져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다리 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은 인식 자체가 추세 추종을 해요. 추세 추종. 그게 정상이거든. 주식하면서. 급하게 막 사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예, 그래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바닥을 잡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맞추려고 하지 않아.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죠. 아니면 기다리든지. 그게 바람직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그래 자꾸. 바닥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되면 뭐 경험이 있고 능력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바닥을 내가 사면 바닥이지 이런 착각 속에.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PBR이 뭐 한 2000이다. 그럼 보통 PBR 0.8에서 1 수준까지는 반등이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위기가 항상 왔을 때 PBR 1까지는 반등이 한두 달 이내에 급등으로 나와. 급등으로. 요기처럼. 코로나 때는 빼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이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는 시장 문제라기보단 변수예요. 변수. 우리나라가 이 변수로 떨어진 게 20 몇 년 동안 한 4-5번 있는데 김정은이 사망했을 땐가? 그날은 이틀 만에 그날 선물이 엄청 떨어졌어. 잠깐. 네. 김정은이 처음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왔을 때 선물이 폭락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2009년
2009년인가? 2009년에 사망했나? 김정은이? 북한에. 그리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차 북핵 실험할 때, 그때 김일성이 죽었나 그래. 94년인가?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2차 핵실험 했다고요, 그때. 그때 폭락했었어. 반토막 났었어, 지수가. 그런 다음에 금융위기. 예. 코로나 변수는 김일성, 김정은의 우리나라 시장 역대 폭락한 그거 변수랑 견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이게 질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급락이 나온 거고, 이때 유가가 마이너스 나면서 마지막에 더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지, 이건, 코로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하락장을.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국채가 막 올라가고, 악재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된 하락이에요, 어느 정도. 요거는 신밖에 모르는 하락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급등이 빨리 나왔고, 여기서 돈을 많이 또 풀어줬고, 그 돈으로 더 올라간 건데, 금융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달을, 1000포인트, 2000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지수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있었어요. 1100에서 4달을 있었다고요. 금융위기 때. 이게 시스템 리스크야.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양적 완화를, 내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그때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었고, 벤버냉키, 연말에 양적 완화 했어. 2008년 12월인가 양적 완화 했을 거야, 아마. 근데도 반등이 석 달 뒤에 나왔죠. 코스닥이 좀 먼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시스템 리스크가 이 금융위기 수준보다 우리나라 시장한테 더 충격적인 어떤 그런 걸 준다 함은, 일시적으로 지금 금융위기 마지막 10월 봉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월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오는 폭락인지 그냥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폭락인지 이거를 또 구별할 줄 알고 주식을 담아야겠죠.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분명히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금리 인하를 이때도 했고, 이때도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했고, 이때. 아주 빠르게 했어요, 금리 인하를. 그리고 돈까지, 달러까지 엄청나게 찍었는데, 4달이 걸린 거예요. 4달이. 왠 줄 알아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가 주식 사냐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2008년에 IMF 때하고. 근데 그 공포가, 쉽게, 내가 재작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박현주 회장님이 이때 10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은, 뉴스를 보여줄게. 한국경제거든요? 아까 그 내용을 여기도 나오는데, 2008년 10월 27일 장중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닥이었다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야, 이거. 미래에셋. 100년 만에 한 번 올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900에서. 코스피 900에서. 그래도 2009년 3월이 돼서야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바닥을 제일 잘 맞췄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0.7배였단 말이죠. 이 천이 0.7배였어요. PBR이. 지금이 2200이 PBR 1이니까 0.7이면은 한 1700, 1600 정도 될 거야. PBR 가치로. 청산 가치. 한국 시장이. 우리가 금융위기 때로 따지면은 1600, 1500까지 지수가 내려온다고 치면
내가 봤을 때 한 2200, 300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2200?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지수가 30%, 40% 올라가면은 종목들은 보통 2배 정도 올라가지. 금융위기 때랑 나는 약간 다를 걸로 봐요. 이때랑 또 이때랑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때는 자동차가 주도주였어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다 10배씩 올라갔어. 요때. 게임주하고. 단기간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셀트리온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는데 지금 2차전지. 뭐 여타에 뭐 몇 개 또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한 주도주가 있잖아요. 2차전지가. 그게 주도주지. 주도주랑 테마주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주도주는 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시장 꺾인다고 하는 거고. 일단은 2차전지가 지금 꺾였으니까. 이번엔 위기가 와서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하면 채권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폭락이 뭐 지금 오래 걸리지 않을 게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폭락이 제가 봤을 때는 9월 정도에는 무조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근데 질문이 그거잖아요, 지금. 원자재 쪽이 수익이 날 거냐. 원자재는 수익이 나는 원자재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원자재에 대한 그 어떤 요번 위기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원자재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더 전문적인 것 같아. 나보다도. 저희도 원자재를 하거든요. 지금 뉴욕에 계신 분이거든요. 윤재성이라고 있어요. 윤재성이라는 분이. 교포예요, 교포. 재미교포인데 뉴욕 생명자산운용에 있어요, 지금. 예, CIO로 있어요. 이분 영상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최근 영상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원자재를 잘 봐요. 방향을 거의 다 맞춰, 원자재 방향을. 근데 나는 원자재는 안 하고요. 주식을 떨어지면 주식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자산을 그쪽에 배치를 할 생각이에요. 예. 원자재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은 떨어지면 변수가 없어요. 변수 없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폭락하면은 주식은 올라가요, 항상. 근데 원자재는 바로 안 올라갈 때가 많아가지고. 예상을 점점 원자재가 옛날에는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채권이 올라가는데도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 그게 옛날이랑 많이 그 기본적인 가짐 자체가 바뀌었고 안전자산이라는 게 안전자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 금이 떨어지잖아. 지수가 떨어지면은 금이 올라야 되는데 안전자산으로 금도 지금 계속 밑바닥 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을 구분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돈이 가벼워졌다는 얘기고. 이론상이 자꾸 안 맞는 지금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지금 자본시장이. 예, 뭐 이것도 시장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일단 허미연님, 그 원자재는 윤재성 CIO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그 3프로TV인가? 거기 몇 번 나온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윤재성 CIO를 좀 알아요. 3프로TV에 나와서 그런지. 근데 예전 영상이 있어요. 3프로TV 나오기 전에. 그 영상을 보세요. 예. 어떤 언론사에서 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게 진정한 운용을 하는 사람의 자세 뭐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있어. 운용을 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면 절대 엄청 위험해져. 인정하고 손절하고 인정하고 뭐 딱 변화를 줘야 돼. 운용을 하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서양적인 게 아주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 이쪽 업계에서 좀 인정을 받는 분이니까. 하든지 하는데 멤버십 방송도 한번 해야 되는데 멤버십 방송은 그리고 지금 멤버십 그게 지금 비공개로 돼 있대요. 이게 가입한 사람 중에 좀 신청 안 하고 메일로 신청 안 하고 그냥 가입한 사람들이 또 많았었나 봐 지금.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시켰나 봐요. 한두 개 빼고. 뭐 기법 영상 같은 개념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내일이나 뭐 되면은 뭐 되겠죠? 예, 공개가 되겠죠? 예, 멤버십 영상이. 예. 그리고 목요일 날 만약에 2,500을 깨잖아요. 목요일 날. 내일 깨는, 내가 깬다는 거는 어떻게 깨는 걸 얘기를 하냐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3%? 여기서처럼. 수요일처럼. 뭐 2% 이상. 한 50포인트, 60포인트씩 푹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내일은 모르겠고,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디까지 빠질지 뭐 미세하게 빠지면 반등 지금처럼 희말이 없고요. 내가 보는 거는 2350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건 반등이 아니에요, 이게. 예, 지금 나오는 걸 이걸 반등이라 그러는 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야 돼?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반등이면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지금 이때 빼고 음봉이 계속 나오잖아요.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반등이라고 볼 수 없다. 어쨌든, 목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장이 무너지면, 그걸 또 조명을 해서 제가 주말에 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예. 좋은 밤 되세요.